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TAT 그 기출문제로 54회 지난 그 8월 20일 날 시행됐던 시험이고요. 비대면으로 이제 시행된 첫 번째 그 기출문제예요. 우선 이론 문제가 먼저 15문제 풀어드릴 텐데요. 이론 문제의 구성은 1번부터 8번 문제까지는 제모에게 8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9번부터 11번까지 부가가치세, 12번부터 15번까지가 소득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가 계산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 전산 세무이급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보셨죠. 아마 많이 더 익숙해질 거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연습하시면서 훨씬 더 많이 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4회 TET 2급 문제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자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자산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제가 자산 처음 우리 수업할 때 자산이라는 거는요. 회사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게 자산이라 그랬었잖아요. 회사가 팔고 싶을 때 이거는 회사가 통제한다는 말로 사용한다 그랬었고 미래 돈이 되는 거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랬었죠. 유입 유출 얘는 유입되는 거야 되고 유출되는 것은 부채 정의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1번 설명 잘하고 있네요. 2번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자산에는 무형자산도 있죠.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도 예,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아니 반드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회계상의 거래를 하게 될 때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 것들도 꽤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3번이 우선 틀린 답이고 있고요. 4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 결과 기업 통제 말 나오고 있네요. 미래적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 이게 본래 자산의 정의였다고 그랬었죠.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예,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한번 눈으로 봐서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12월 상품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 내부 평가 볼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보시면서 상품인지 제품인지 이런 거 잘 구분하는 습관 들여 놓으세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네요. 매출원가와 매출총익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복습 잠깐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정리할 때는 반드시 요 모양으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연습들 하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야 뭐 필요 없겠지만은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 상품이라고 했으니 여기다가는 우리 상품이라고 써 놓으시고요. 요 문제와 관련돼서 세트로 나오는 문제는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어 등등 나온다 그랬었죠.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요걸 갖다가 근간으로 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한번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매출원가는 이 자리 거를 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매출원가를 구해야지 매출액이다, 매출총익 등등 할 테니까요. 기말재고액도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준 자료 갖고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 우리 기말재고부터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요. 기말재고는 어떻게 계산해요? 기초재고에 100개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한 거 100개 있었고 그죠?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지금 200개 있었죠? 근데 여기서 15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판다고 하니 100개 앞에 있는 건 다 팔렸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0개에서 몇 개만 남아있겠어요? 여기 50개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또 매입한 거 50개 있으니
수량으로 따지면 어떤 방법을 써도 수량은 변동사항 없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지금 재고는 몇 개가 남아있는 거 기말재고로 150개가 남아있는데 50개는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50개는 얼마짜리가 남아있어요? 1200원짜리가 남아있죠. 그럼 금액 이러고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6만원 나오려나? 1200원 곱하기 50개만 하게 되면 6만원 나오죠? 자, 그러면 50개에 6만원 재고가 남아있고, 또 나머지 100개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100개짜리는 1400원짜리네요.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럼 이 합치면 얼마예요? 1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말재고는 2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해 놓으시고 기말재고 여기다가 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남은 것도 한번 채워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초재고는 어떤 게 기초재고예요? 12월 1일 날 기초재고라고 알려주고 있죠. 100개 1000원짜리라고 그러면 기초재고는 얼마였겠습니까? 10만원이 기초재고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기초재고 여기다가 10만원 써놓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거죠. 단기 매입한 거는 좀 두 가지가 있네요. 12월 5일 것도 단기 매입, 여기 12월 15일 것도 단기 매입 두 가지죠. 그럼 100개에 1200원이었으면 여기는 12만원이었겠네요. 그죠? 단기 매입한 것만 따지면 여기 12만원, 그 다음에 100개 1400원짜리니까 14만원. 그러면 단기 매입한 것은 얼마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여기 12만원하고 14만 두 개 합치면 26만원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26만원 어디다 써줘요?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26만원은 단기 매입한 거예요. 그럼 36만원에서 20만원 빼면 16만원 나오겠죠. 매출원가는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매출원가는 16만원이 답이네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고르실 때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매출원가는 계산이 됐으니 이 매출원가를 여기다가 16만원 이렇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매출액은 얼마예요? 물어보면 매출액은 여기 아까 상품 매출한 거 있잖아요. 요게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150개 4,000원에 팔았다면 150개 곱하기 4,000원 하게 되면 60만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 매출액은 60만원이 매출액이에요. 하나하고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상품 재고장 가지고서 여기다가 60만원 매출액. 자, 60만원에서 16만원을 빼게 되면 얼마가 계산되냐고 물어봤죠. 그럼 44만원이 매출 총액이 됐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뭐 새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이거 회계 1급 때도 배웠고 세무 2급 때도 그렇고 선입선출법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많이 배웠던 거 여기 틀 하나도 안 벗어나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기계장치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 물어보고 있네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는 2021년 말 장부 금액이 180분만 원이었대요. 항공이 2022년 8월 1일에 190만 원에 처분하면서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자, 제가 이 기계장치에 대한 처분 문제는 반드시 제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라 그랬었죠. 기계장치 여기 취득원가 얼마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건 몰라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도 써주세요 등등 했는데 이거 쓰겠죠. 근데 얘도 지금 몰라요. 지금 2022년 말 장부가액만 가르쳐줬어요. 장부가액만 얼마라고 가르쳐줬냐면 180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22
그, 그죠? 2022년 8월 1일 날 얘를 얼마에 처분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부가액에서 지금 1년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8월까지 7개월이 지났죠. 7개월까지 감가, 상가, 누계액이 얼마인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이 금액을 X라고 놨는데, 그 다음에 2022년 8월 1일 시점에 또 장부가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장부가액이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얘를 갖다가 처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에 처분했대요? 190만 원에 처분했더니 지금 처분이익이 얼마가 생겼답니까? 20만 원이 처분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였었겠어요? 20만 원 빼주게 되면 여긴 170만 원이었겠죠. 그죠? 얘를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판매는 매각은 얼마에다 매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장부가액은 170만 원짜리를 190만 원에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 감가상각 위에 감가상각비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를 감가상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를 감가상각한 거예요? 180만 원에서 10만 원이 빠져야지 170만 원이 되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요 처분할 당시에 분계는 이렇게 돼 있겠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테니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에서 얼마로 들어갔다는 얘기? 여기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0만 원이 된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세무 2급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감가 그 장부가액하고요,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요거 계산하는 건 FAT 1급이나 회계 1급에서는 쉽게 그냥 한 번에 딱 나왔는데 세무 2급 넘어가니까 한 단계 더 건너뛰고 있죠. 급수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추가되는 것 뿐이지 그 큰 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3번에 몇 번이 되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 2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의 답은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 정리사항 아닌 거 물어보고 있네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성급분 계산, 요런 말들은 사실 직접 문제로 내면 어렵지가 않은데 이 분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저기 분기를 할 줄 알아야지 요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번 보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봐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럼 얘는 비용처리법으로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럼 분계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산정리사항에서 차변에 성급비용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성급비용 이라고 얼마 나와야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빼야 되겠죠. 내정치만큼은. 그럼 비용이 감소하니 이익은 증가하겠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1번에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됐고요.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전액 이것도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건데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반대로 얘는 내년 거 수익만큼 빼줘야겠죠. 수익이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답은 얘기했네요. 어떻게 분기하는지 뭐 이렇게 분기하겠죠. 차변에 우리 이자 수익은 빼줘야 돼. 내년 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내년 거 미리 받은 거 뭐라고 써요? 선수 수익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결산하게 되면 이런 분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감소하니까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반영을 하게 되면. 그죠? 이 둘 다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보기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임대료, 기간이 경과한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 계정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요? 얘는 손익의 예상에 대한 거죠. 차변에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고 쓸 거고 금액은 얼마라고 쓰겠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을, 아니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못 받았으니까 임대료 계정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증가되니까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도 맞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중 소모품 미사용을 계산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용처리법이잖아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남아있는 소모품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해주고 대변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비용만큼은 소모품 비라고 해서 비용을 이만큼 차감시켜줘야 되겠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답은 여기 2번이 답이 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왜? 하나하나 이거 일일이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걸릴 것 같은 경우는 차후에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1월 1일 액면 금액이 100만원인데요. 액면 이자율은 5%래요. 만기 3년이고요.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 발행했대요. 자,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나와 있죠. 동일하며 발행가액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97만 4천원에 발행했답니다.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이자 비용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것도 배운 지 좀 됐으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지금 분기 이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은 분기 하나만 정확히 해놓으면 되게 쉽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두고 복습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가 받은 돈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차변에 발행가액이 우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죠? 자, 얘를 갖다가 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보통예금으로 발행가액은 97만 4천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고요. 3년에 우리 사채 얼마 갚아야 돼요? 사채 액면가액은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사채 3년에 100만원짜리 97만 4천원에 지금 발행을 했으니 지금 뭐가 발생하게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얘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에요? 아, 가격이 싸니까 할인 발행이 금방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밑에다가 그 차액만큼을 뭐라고 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라고 했죠. 100만원에서 97만 4천원 빼면 얼마가 나와요? 2만 6천원 나오죠. 그럼 2만 6천원이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이렇게까지는 분개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시험 문제 세무 2급이나 전산 TAT 2급에서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안 물어봐요. 대부분 개념만 이해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자 비용을 물어본다든지 첫 번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물어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이렇게 분개 FAT 1급이나 회계 1급 과정에서 요 정도까지는 분명히 분개를 정확히 하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그어 놓고 첫 번째 해 제가 보통예금 요 위에다가 유효 이자를 여기다 쓰라 그랬었죠. 몇 퍼센트예요? 6%. 사채 액면 이자율은 몇 퍼센트예요? 5%죠? 그래서 5% 쓰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곱하세요. 그러면 이 말뜻은 사채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5%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꼭 지급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나요. 고소당해요. 소송 걸려요. 그렇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을 줘야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액면 이자율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5%면 5만원 지급하겠죠.
그쵸? 100만 원 곱하기 5% 하면 5만 원은 매년 지금 무조건 나가야지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발행 금액은 97만 4천 원이었잖아요. 97만 4천 원에 곱하기 6%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5만 8천 5만 8,440원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러면 봐요. 이자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100만 원의 돈을 갖다가 빌렸는데 받은 돈은 97만 4천 원밖에 안 되죠. 이자 비용 5%는 무조건 확정이고 우린 거기다가 돈을 2만 6천 원만큼을 더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자율은 5%가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로 6%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크게 나온 거고요. 됐어요? 그럼 답은 이자 비용 얼마예요?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자 비용과 지금 매해 액면 이자 나가는 금액의 차익 있죠? 이 차익을 얼마가 차이 났어요, 지금? 여기 8,440원 차이 났죠? 요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갖다 3년 동안 계속 삼각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바로 금융비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채를 발행하면서 26,000원 발생했던 거를 지금 1년에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사채를 갚아야 되는 3년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래서 얼마만큼 나뉘어진 거예요? 8,440원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포함돼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내용이 사뭇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기간 동안의 비용 나누잖아요. 얘도 금융비용을 나누는 방법, 그게 바로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얘기해드렸던 거 얼추 되죠? 세무 2급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아시겠죠? 복습됐고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론 저기 설명해 드린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 또 문제 나오면 설명해 복습을 할게요. 꼭 알고 계셔야지 돼요. 세무 2급 정도 공부하셨다면.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58,440원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5번까지가 틀렸네. 5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고요. 6번 문제부터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아까 제가 그 분석해 놓은 게 회계 1급 기준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자,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고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간주공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매입세 공제 받은 다음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저기 제공하는 경우 상관없다 그랬어요. 판매 그러기 전에 간주 공급 다시 한번 공부하고요. 간주 공급은 뭘로 보겠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화가 공급이 되면 부가가치세 예수금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예가 무엇이 있었느냐고 제가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은 자기가 자기 사업장에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과세 사업장과 면세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 있을 경우 과세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이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했단 말이죠. 그럼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돼요. 간주 공급. 두 번째로는 여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 우리 보통 이거 영업용 승용차라고 했었죠. 승용차에 대한 거 사용하게 되면 얘도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 사업장 반출을 하게 되면 근데 목적이 반드시 뭐일 때만이라 그랬어요. 판매 목적으로만 타 사업장 반출할 때 여기 간주 공급에 해당돼요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자, 네 번째로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이거 한번 더 떼볼까? 이거 간주공급 반드시 외우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사용되게 되면 과세, 즉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 중에서 간주공급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요거밖에 없죠? 면세사업 전용. 자, 작업복하고 작업모, 작업화, 이거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이건 개인적 공급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거라서. 네 번째,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시험용으로 사용했다, 견본품으로 사용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거. 얘 만약에 메인 매출전표 실기에서 나와가지고 입력할 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셔야 되죠. 부가세 유형 뭐예요? 판매한 것으로 봤는데 증빙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가세 유형 몇 번이에요? 14번. 건별로 입력하셔야 되고, 공급가액 세액은 판매가액으로 입력합니다.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복습하면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번 문제는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 2022년 1기 확정이네요. 1기 확정 기간 자료래요.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을 하랬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다 계산해야 되죠. 그죠? 자,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얘는 지금 다 공급가액만 나왔다는 뜻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세무 2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다 여러 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뭐 이 정도쯤이야 금방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국내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에 3천만 원, 세액은 300만 원 매출세액이 이렇게 있었겠죠. 직수출액 1200만 원이라면 얘는 지금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잖아요. 그죠? 0. 그다음에 컴퓨터 부품 매입에 따르면 얘는 그냥 매입세액이죠. 매입한 거죠. 그럼 여기 1100만 원 공급가액,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를 표시할까요?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 돼요? 110만 원 이렇게 빼줘야 되죠. 얘 또 무식하게 나 안다고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얘는 지금 공급가액만 11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부가세 포함된 줄 알고 1000만 원하고 100만 원 나누는 분도 있어. 시험 볼 땐 별의별 꼴이 다 나와요. 하여튼. 그 다음에 배달용이면 트럭 구입했을 때 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그러면 세액은 얼마 공제받아요?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 증종용 선물 구입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접대비죠. 그럼 불공사항이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어요? 그럼 300만 원에서 260만 원 빼내면 4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은 얼마가 되겠다? 납부세액은 4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금융소득 여기서부터는 소득세 문제가 나오네요.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금융소득은 뭘 금융소득이라고 불렀어요? 이자 소득하고 뭘 더한 거다? 배당 소득을 더한 용어를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용어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알아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지금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부부 합산제도인가요? 개별제도, 개별 납세제도인가요? 개별적으로 하죠. 이런 거 부부 금융소득 합계금액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부부 합산이란 말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원천 징수 되지 않았어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면 원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했을 때 그걸로 끝내버리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종합과세, 예, 우리 한 종합과세 한번 해볼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소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 원천징수가 됐어야지 종합과세를 하겠다, 뭐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세금 낸 적이 없잖아요, 그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종합과세예요. 즉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 있죠?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5월달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걸로 바로 그냥 분리과세에 든다. 동원이가 얘기한 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동원이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금융소득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얘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없다 그랬었죠? 그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지난번 써드렸던 것만 잘 복습하셔서 암기하고 계시면 내용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꼴랑 6개인데. 아, 저한테만 그런가? 항상 제 기준이라서.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김한공 씨 소득 내용인데,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금액 물어보고 있죠? 종합소득이라 그랬어요. 그럼 또 공부는 하나 또 복습을 해놔야죠. 종합소득에 왜 종합이라고 부른 소득에 뭐뭐 있었다 그랬었죠? 첫 번째 이자 소득 있었죠? 두 번째 하면서 자꾸 외우세요. 복습하는 거니까. 배당소득, 세 번째는 사업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다음 연금소득, 마지막 기타 소득. 얘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생각난 김에 이거 조합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 자, 분류과세. 우리나라 소득세는 뭐뭐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또 뭐 양도소득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소득세를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이런 것도 뭐라고 부른다? 분류과세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어요. 요 옆에 거는 종합소득이고요. 소득을 나열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면서 뭐 많이들 연습을 하셨겠지만 복습하실 겸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논밭 1차 산업과 관련된 건 사업소득이라 그랬었죠. 사업소득인데 1차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뭘로 해준다 그랬어요. 1차 산업과는 다 비과세로 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필요경비 인정해준다. 여기 첫 번째 거는 다 사업소득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어요?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비과세 사업소득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일 때 납부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 자, 건물을 갖다 임대하고 임대로 받은 소득이래요. 자, 두 번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필요경비, 얘도 지금 사업소득이기는 마찬가지죠. 사업소득에서는 뭐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여기도 사업소득인데 소득 2,400만원 중에서 필요경비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사업자니까. 얼마 인정했어요? 1,400만원 필요경비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소득으로 계산해야 될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000만원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볶음 맞았대요. 우리가 학습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볶음 맞기. 근데 복권을 삶았지. 복권도 안 사고 맞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얘는 복권은 뭐다?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000만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아주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 우리 필요경비로 60% 공제해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시적인 우리 그 프리랜서 소득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소득들 필요경비 몇 퍼센트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60%짜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5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60%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900만 원 나오나? 아닌가? 1,500만 원 곱하기 0.6 하게 되면 900만 원 맞죠? 그럼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게 되면 소득은 얼마가 돼요? 60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600만 원은 무슨 소득이다? 여기 기타 소득이다. 이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때 계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지는 거여서 금액은 얼마가 답이겠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요 별표 해놓고서 구분하는 거 잘 해놓으세요. 이건 좀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온 문제인 것 같기는 하네요. 뭐 난이도가 높다고 안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계산을 갖다 하다가 하나 삐끗하고 틀리면 틀린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에 근무하는 김혜기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래요.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 사용 금액 물어보고 있죠. 제가 아파트 관리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파트 관리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그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세금, 공공 그런 무조건 다 안 돼요. 그쵸? 그럼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된다. 그럼 얘는 땡 탈락. 자, 그 다음에 중학생 영어학원비 초, 중, 고 우리 의무교육제에 해당되는 사립학원 사설학원 학원비들 공제된다 안 된다?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되고 근데 여기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카드 사용은 상관없어요. 그죠? 교육비로 공제가 안 되지. 근데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교육비로도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공제 가능하고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돼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공제가 된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얘도 중복 공제 가능하다 그랬었죠. 의료비로도 공제해주고 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해준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나 그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있죠? 공제 안 돼요. 근데 해외에서 관련된 거 공제 주는 게 하나 있어. 교육비. 외국 학교에 다니는 교육비 있죠? 그건 다 공제 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답이네요. 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비대면으로 시행되기 전에 15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제 풀었는데 총 몇 문제예요? 10문제죠. 요게 비대면으로 시험 보기 시작한 8월 달에 문제 형태고 여러분이 56회 시험 이번에 보러 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지겹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맨 장땡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점수 배점이 근데 똑같은가 이거? 점수 배점이 하나에 3점씩 있지 않아요 이거?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잘 공부해서 잘 따야지 온 거지 뭐. 자, 하여튼 이론 문제가 10개로 좀 줄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 잠깐 정리하고 나서 실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점심 식사 끝나고 지금 10분 다 됐네요. 자, 마무리할게요.